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입니다. 자, 오늘은 조선 초 최고의 지식인이자 문장가로 20년을 넘게 대제학을 지냈던 이 변계량이라는 인물과 그의 남다른 누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변계량의 아버지 변옥란은 1395년 태조 4년에 사망을 했는데, 그의 사망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을 만큼 나름 중요 인물이었습니다. 자, 기록을 읽어보면 변옥란은 천품이 강직하고 두뇌가 명석하고 또 마음가짐이 어질고 인자했으며 고향 사람들이 그의 효성과 우애를 칭찬하였다. 서울과 지방의 벼슬을 역임하며 모두 업적이 훌륭하였다. 항상 자제들에게 훈계하기를 임금을 섬기는 데 지성으로 해야 하고 관직을 맡아서는 부지런해야 하며 세도에 아부하지 말고 재물을 모으려는 마음을 갖지 말라 하면서 임금님에게 충성하고 나란 일을 걱정하는 것은 늘토록 쇠하지 않았다. 아들은 둘이 있었는데 변중량과 변계량이다. 모두 급제하여 변중량 벼슬이 우부승지에 이르렀고 변계량은 지금 예문관 제학으로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옥란은 고려 공양왕 때 호부, 병부, 이부 판서를 지낸 인물로 이후에 그 이성계를 추대하는 데 힘을 보태면서 개국 원정공신이 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에 몸을 실었던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변옥란은 굉장히 인품이 훌륭하고, 그리고 두 아들이 다 이 벼슬을 하면서 시대의 지식인으로 지냈으니까 뭐 자식 농사도 잘 지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변옥란의 둘째 아들 변계량과 그의 누이 이야기를 할 텐데요. 변옥란의 둘째 아들 변계량은 1469년에 태어났으니까 고려 말 출생으로 목은 2세의 제자이면서 정몽주의 학통을 잇고 있는 인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총병했다고 하는데요. 14살에 진사에 오르고 15살에 생원이 되고 17살에 문과에 급제를 했다고 하니까 엄청난 수재였던 것이죠. 그리고 고려조에서는 진덕 박사를 지냈고 조선으로 넘어와서는 주로 태종 때 많은 활약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글솜씨가 아주 뛰어난 인물로 그의 글은 격조가 높고 오묘하며 따를 자가 없다라는 평가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을 넘게 이 대제학을 지내면서 외교 문서를 작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변계량은 태종 시기를 거쳐 세종 시기까지 이 정계에서 활약을 했는데, 정종 시기에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문 전체가 끝장이 날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누이 때문에 위기를 겪은 것인데요. 그의 누이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변씨로만 나와 있으니까 저희도 뭐 변씨 부인 또는 변씨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변씨는 일단 박충원이라는 사람과 혼인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박원길이라는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조선 초라서 여인들의 재혼을 문제 삼지 않을 때잖아요. 그쵸? 그런데 뭐 둘이 재혼을 해서 잘 살고 있나 했더니 어느 날 이 변씨 부인이 동생인 변계량을 찾아옵니다. 동생, 내가 살아보니까 내 남편 성질이 장난 아니야. 너무 사나워서 내가 진짜 무서워서 못 살겠어.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제명에 못 살지도 몰라. 제발 이혼 좀 하게 해줘. 라며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변계량은 아니 누이 시집간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어서 돌아가십시오 하면서 냉정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변계량은 아마도 이 누이가 하는 말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변씨는 죽은 남편의, 그러니까 남편 이름이 박충원인데 박충원의 종인 포대, 사안,
이렇게 2명의 남자와 사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박원길과 재혼을 한 후에도 그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결국 남편 박원길에게 그 사실을 들키고 만 겁니다. 아니,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내가 그것도 한 명도 아닌 2명의 남자와 사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 남편이 어떻겠습니까? 노발대발 난리가 났겠지요. 그래서 이대로 참을 수 없다. 내가 고발을 하겠다. 라고 하니까 만약 남편이 이대로 자신의 부정을 고발하면 처벌을 받게 될 건데 양반집 여인이 이제 종가 간통을 한 거니까 분명 큰 처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정의 도움을 받고자 이 동생에게 가서 이혼하게 해줘 라고 한 건데 동생이 자기를 돕지 않자 어디 두고 보자 하면서 동생에게도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변씨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 것인가 하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떤 고발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고발을 하게 됐는지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한번 읽어보면 변씨가 드디어 변계량을 미워하여 포대와 더불어 모의하고 정안공의 집 사인, 그러니까 집안을 맡아보는 사람 김기천과 결탁하여 노비 사구를 주고 포대를 시켜 김기천을 인연하여 정안공에게 고하였다. 내가 박원길에게 시집가기 전에 이 이양몽이 그의 형 이양중에게 나를 중매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재주가 뛰어난 사람 수백을 거느리고 있고 우리가 귀인으로 섬기고 있는 의양공 희하의 군사가 수천 명인데 하루에 난을 일으키면 어찌 대장군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원길에게 시집가서 내가 또 박원길에게 그 말을 했더니 박원길이 나도 역시 의양공을 보았더니 의양공이 나의 기상이 어떠하냐, 내가 대의를 얻더라도 또한 무엇이 어렵겠느냐 라는 말을 하더라 하였습니다. 지금 박원길과 변계량, 이양몽, 이양중이 난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이들을 잡아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안공이 바로 앞으로 태종이 될 이방원을 뜻하는 말이죠. 자, 이 기록이 남았을 때가 1399년 정종 1년 8월이니까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이듬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원의 위세가 정말 대단할 때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변씨 부인이 동생인 변계량과 남편 박원길 그리고 이양몽, 이양중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이들을 빨리 처단해야 됐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이 변씨는 박원길과 재혼을 하기 전에 이양몽이라는 사람이 그의 형 이양중과 변씨를 중매한 적이 있었어요. 변씨가 이런 사람인 줄 모르니까 중매를 했겠죠. 그리고 형을 중매하려고 했다면 이 변씨 집안과는 꽤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을 겁니다. 그러면 이 이양몽과 이양중이 누구냐? 자, 이 사람들은 고려 왕조의 절개를 지키면서 이 조선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벼슬을 하지 않고 자연을 벗삼아 학문에 힘썼던 사람들로 절개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들입니다. 특히 이 이양중은 이방원과 어렸을 때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방원이 이 이양중의 인물됨을 알고 이방원이 태종으로 즉위를 한 다음 한성부윤으로 임명을 했었는데 그때도 나는 벼슬에 관심이 없다 하면서 벼슬을 받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인물들을 반란의 주모자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시고 있는 인물로 의양공을 추대하려고 한다라고 고발을 한 건데 의양공 이화는 이성계의 동생인데 친동생은 아니고 이복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원이 정몽주를 살해할 때 협력을 했던 공이 있어서 개국공신이 된 인물이고 태종 즉위 후에 의안대군으로 봉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왕자의 난 때 다 이방원의 편에 섰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양몽, 이양중이 변계량과 더불어 이 박원길과 함께 의연공을 옹립하려고 한 것이다 라는 거니까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고발인데 사실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라는 것이 뭐 정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연공이 혹시나 욕심을 부렸을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래서 이방원이 이제 당시 왕으로 있던 정종에게 이 고발이 들어왔음을 보고를 하고 변씨의 남편 박원길을 잡아와서 국문을 시작합니다. 아무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박원길은 잡혀와서 모진 고문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사이 변씨는 자신이 이제 거짓 고발을 한 것이니까 이것이 들통이 날까봐 도망을 쳤는데 대질신문을 해야 되니까 이방원이 가서 변씨도 잡아와 해서 변씨와 같이 일을 꾸몄던 종 포대도 함께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박원길, 이양몽이 신문을 봤는데 그 옆에서 변씨가 계속 이양몽은 이 의양공 희하에 있던 우두머리입니다. 제 남편과 함께 의양공을 세우고 도모하고 거사를 하려고 했다니까요. 하면서 계속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들이 반란을 깨하려고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은 의양공 부자 집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화가 미쳐서 나의 목에도 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이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의 손에 묻은 피가 얼마나 많은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변씨의 남편 박원길과 그리고 또 같이 딸려온 종사안, 그 변씨와 사통을 또 했던 사안은 곤장을 너무 많이 맞아서 결국은 사망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이양몽과 또 다른 관련자들이 계속 국문을 받게 되는데 아무리 국문을 하고 또 주변을 또 수색하고 조사를 해봐도 이들이 반란을 꾀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국문을 받던 포대가 결국은 모든 것을 자복하게 이릅니다. 우리 형제가, 그러니까 이 변씨와 사통을 했던 종 2명은 형제간이었던 거예요. 우리 형제가 주인 마님과 사통을 했는데 박원길이 그걸 알게 돼서 거짓말을 꾸며 사지에 빠뜨리려고 한 겁니다. 실상은 반란 같은 걸 꾸민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결국은 이 이양몽을 비롯한 사건 연루자들은 모두 석방이 되고 죄인 변씨와 포대는 처참, 그러니까 목이 베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와, 정말 간이 큰 여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간통을 한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그 간통을 덮으려고 남편과 동생에게 반란죄를 뒤집어 씌우다니 와, 정말 무서운 여인이다. 그죠? 이게 무고임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변계량도 그 죽은 박원길과 같은 신세가 되었을 거예요. 아니, 이 박원길은 무슨 죄냐고요.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변계량의 그 누이였던 변씨에게는 소비라는 이름의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실록에 또 음란하고 방종하기가 그 어미와 같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왜 이런 기록이 남아있느냐? 또 태종 10년 6월 기록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봐야겠네요. 소비는 밀양 사람 구의덕이라는 남자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여기가 시골이기도 하고 또 남편이 그닥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랬던지 뭐 다른 남자에게 또 반해서 간통을 저지르게 됩니다. 별군 소속 이제 군인인 이 김인덕이라는 남자와 간통을 해서 집을 나와서 이 김인덕과 함께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이제 구의덕이 아내를 찾아서 이제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싫어! 나는 너랑 같이 안 살 거야! 하면서 안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에 이 소비의 삼촌 변계량이 이걸 알고 더럽다 더러워! 하면서 자신의 일가 친척 중 양승지라는 사람을 시켜서 소비를 잡아다가 다시 남편 구의덕에게 돌려보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소비가 난 절대 돌아가지 않을 테야 하고 또 완강히 버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변계량이 이 녀석이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 거라고 정신을 차리게 호되게 때려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양승지가 네가 정신을 좀 차려봐야겠다 하면서 소비를 집안에 가두어두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소비가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면서 스스로 목을 매어 자결을 한 겁니다. 이 형조에서 이 사실을 태종에게 보고를 하면서 위력 제방률, 그러니까 위력으로 다른 사람을 제압하고 속박, 고문, 구타, 감금한 자에게는 이 처벌 규정에 따라서 직접 위해를 가한 양승지에게 이 곤장 70대를 때리고 변계량이 주모자이니까 죄를 물어야 된다라고 이제 개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변계량이 직접 변론을 하게 됩니다. 변론 내용이 되게 길어서 축약을 해보면 제가 집안을 이끄는 사람으로 조카를 바른 길로 이끌려고 한 것이고 조카는 구타를 당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을 맨 것이니 제가 조카를 죽인 주모자는 아닙니다. 아니 그런 제가 이런 처벌을 받게 된다면 후일 비슷한 일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라는 이런 변론을 한 겁니다. 이에 태종은 그래 네가 전에 너의 그 누이 일로 잡혀왔을 때도 내가 마음이 좀 아프더라. 그 친족 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자기 몸에 그 누가 끼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니 너무 한스럽게 생각하지 말라 하면서 오히려 다독이면서 변계량을 벌해야 된다고 청했던 형조 판서 한부림을 파직시키고 그 이하 다른 사람들을 귀양 보내면서 변계량은 죄가 없다라고 넘어가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누이와 조카의 일로 2번이나 위기를 겪은 변계량. 태종 12년 6월 또 헌사의 탄핵을 받게 되는데요. 그를 헌부에 고발한 것은 장인어른이었던 이촌이었습니다. 변계량은 이촌의 딸과 혼인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를 부부의 예로 대접하지 않고 아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간섭하고 막는 걸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밖에 나가지 못하게 방에다가 감금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창구멍을 내서 음식을 안에 넣어주고 그리고 저 너무 화장실이 가고 싶어요. 내보내주세요 하면 안에다 요강을 넣어주면서 소변을 누는 것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된 장인 이촌이 무슨 이런 일이 있나 하고 노에서 변계량을 욕하고 딸을 집으로 데려가서 너무 분한 나머지 이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촌의 말대로라면 변계량이 아내를 심하게 학대하고 가두어 두었다는 건데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변계량은? 일단 이촌의 딸은 변계량의 첫 번째 부인이 아니라 변계량의 세 번째 부인입니다. 그 전에 2명의 부인이 더 있었던 거죠. 자, 변계량의 첫 부인은 사원부 지비와 철원부사를 지낸 권총이라는 인물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권씨 부인인 거죠. 자, 변계량의 졸기에 이 권총의 딸에게 장가들었다가 버리고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을 버린 거예요. 그쵸? 아니 그러면 왜 부인을 버린 걸까요? 무슨 문제가 있었나? 라고 제가 찾아보았는데 변계량이 굉장히 재주가 뛰어나다고 했잖아요. 문장력이 진짜 엄청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 내가 너 밀어주마, 내가 끌어주마 하며 권총이 이 변계량의 정치적 후원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또 변계량에게 시집을 보낸 거죠. 자, 그런데 그랬던 권총이 모함을 받아서 철원부사로 쫓겨갔다가 거기서 병사를 하게 돼요. 이때 변계량은 장인을 위한 제문을 짓기도 합니다. 제문을 지은 이 글을 한번 읽어보면 공의 뜻은 옥같이 깨끗하고 공의 행실은 원천에 닿은 듯합니다. 백대에서 기강을 잡고 남쪽 지방을 맡아 다스려 왕사에 부지런히 종사하여
시종 겨를이 없었습니다. 마땅히 하늘의 보살핌을 입어 복록을 크게 누릴 것인데 어찌 큰 권력 가진 간신을 거슬려 철원으로 나가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제문까지 올린 장인이 사망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변계량은 부인 권씨를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총이 죽은 마당에 이 권씨 부인이 더 이상 자신에게 힘이 되어줄 아내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서 권씨 부인을 쫓아낸 것이죠. 그 제문 중간에 슬퍼하는 아녀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하면서 그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문장에 써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신은 아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되어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부인을 쫓아내고 변계량은 두 번째 부인인 오씨 부인을 맞아들였는데요. 오씨 부인은 임신을 했지만 병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인의 제문도 변계량이 직접 쓰게 되는데요. 또 잠깐만 읽어보면 해로의 기약이 미쳐 두 해도 되지 않아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요. 생각건대 지난날 친정에 돌아갈 때 용구의 동쪽에서 아들을 낳아 나의 종통을 잇겠다 하더니 어찌 갑자기 이 지경이 이를 줄 생각이나 하였겠소. 이를 어쩐단 말이요 하고 중략을 하고 마지막에 가슴을 어루만지며 한번 통곡함에 눈물이 줄줄 흐를 뿐이라오. 영령은 아시오 모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제문을 읽으면 구구절절 왜 나를 두고 이렇게 먼저 간 것이요 하면서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글에 그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장력이 너무나 뛰어났던 좀 속된 말로 글발이 정말 좋았던 변계량은 굉장히 많은 글과 시를 남겼고요. 그가 쓴 제문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가 쓴 제문들을 쭉 읽어보면 하나같이 너무 절절해서 읽는 순간 가슴이 콱 메어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의 행실을 보면 그 좋은 글발이 이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의심이 들어서 뭔가 마음 놓고 감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까요? 여튼 이렇게 두 번째 부인이 사망을 하고 이 이촌의 딸과 혼인을 한 건데 이 이촌의 딸을 그렇게 집안에 가둬놓고 학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촌이 자신의 딸을 데려갔잖아요. 세 번째 부인 이촌의 딸과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원충의 딸과 네 번째 혼인을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혼을 한 거죠. 아내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촌이 노발대발해서 분노하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자, 이때도 변계량은 자신의 변론을 담은 글을 태종에게 올리게 되는데요. 또 글발이 엄청 좋다고 했잖아요. 글을 읽으면 고개가 막 저절로 끄덕여지는 명문입니다. 근데 글이 너무 길어서 좀 축약을 해보면 일단 자신은 그 병이 들어서 은퇴를 하려고 했는데 태조가 야, 너가 가면은 글은 누가 쓰냐 하면서 자신을 계속 일을 하게 해서 열심히 종사를 했다. 나라에 공을 세운 이라도 계속 벼슬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내가 이렇게 계속 벼슬 자리에 있는 건 뭔가 임금님의 은혜다. 나 아픈데도 열심히 일했다. 일 시켜줘서 고맙다. 이렇게 어필을 합니다. 그리고 신이 성품이 원래 옹졸하고 고다서 세속에 아첨하지 못하고 또 근신하지 못하여 이렇게 시비를 야기하여서 성총을 번거롭게 하여 보전함을 얻었습니다 하면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는 내가 너무 올곧고 아첨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라서 비방을 받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라면서 자신을 일단 비호를 해요. 그리고 이 집안일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나라 일을 맡겠습니까 하면서 사직하겠습니다 하고 사직서를 받아달라며 강수를 둡니다. 자, 이 작전이 먹힌 것인지 태종은 아니 성인이라도 허물이 있기 마련인데
성인이 아닌 사람이라면 오죽하겠느냐. 지금 변계량을 파직하면 글 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탄핵을 중지하라 하면서 글을 파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변계량은 왜 아내를 속박하고 집안에 가두기까지 한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누이와 조카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누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사통을 했어요. 조카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에 대한 어떤 의심의 마음을 키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의처증이 생겨서 아내를 감금하기에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유야 어쨌든 간에 남편에 의해서 감금되었을 아내는 무슨 죄냐고요. 너무나 공포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쵸? 변계량은 이렇게 뛰어난 문장가였지만 그의 능력과는 별개로 이 아내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들로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아나무인이며 지독히 인색한 인물이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작은 물건이라도 절대 남에게 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제 소갈증이 있었대요. 그래서 소갈증에 좋은 동가라는 약재를 먹고 있었는데 그 먹은 약만큼씩 이렇게 잘라두는 거예요. 혹시나 다른 사람이 손댈까봐. 그리고 뭐 술을 먹을 때도 술 먹은 양도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일일이 다 재워뒀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들어오는 재물이나 술, 음식은 절대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다고 해요. 변계량이 국조보감을 편찬을 했었는데 흥덕사에 다 모여가지고 세종의 명으로 흥덕사에 다 모여서 이제 국조보감을 편찬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니네 너무 힘들지 하면서 세종이 종종 음식이랑 술을 많이 하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받은 많은 음식을 방 안에 다 모아두고 또 혹시나 누가 그걸 먹을까 봐서 방에다가 자물쇠를 잠궈놓고 다닌 거예요. 하인들도 절대 주지 않고, 절이니까 당연히 뭐 동자승도 있고 스님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절대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이 너무 많으니까 혼자서 그 음식을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오래돼서 막 구더기가 생기고 그 방 안에 썩은 내가 진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음식을 내다 버리는 한이 있어도 절대 음식을 나눠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변계량 시조 중에서 이거 유명한 시조, 여러분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내해 좋다 하고 남 싫은 일 하지 말며 남이 한다 하고 의 아니면 좇지 마라. 우리는 천성을 지키어 삼긴 대로 하리라 라는 시입니다. 이 시조 아시죠? 그러니까 남 싫은 일 하지 말고 의 아니면 쫓지 말고 천성을 지키라 라는 얘기인데, 시조가 이거 너무 멋있다. 그래, 교훈으로 삼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의 개인사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감동이 저절로 반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변계량은 1430년 세종 12년 4월에 62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는데, 사실 뭐 네 번째 부인도 아이를 낳지는 못했나 봐요. 그래서 비첩이 아들 한 명을 낳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 초의 대표 지식인이라 할 수 있는 변계량의 숨겨진 개인사에 대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자, 이런 개인사를 차치하면 그가 남긴 문장들은 지금도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